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의사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은 트러블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의 보습인 것 같아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기타, 우리의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제품이나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나머지 부분이 이제 운동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습이 가장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습을 좀 잘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케어로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전날 이제 바세린을 좀 바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안을 좀 깨끗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홈 클렌징 세안을 보통 하는 편이고, 세안을 한 다음에 비타민 C를 먼저 발라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아침에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말려요. 그 다음에 비타민 B3를 발라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좀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하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을 발라요.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또 재생크림 한 번 더 발라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 같은 거 이것저것 챙기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요. 재생크림을 3번 바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아침에 너무 바쁠 때는 한 2번 정도 바르고요, 여유가 있을 때 한 3번 정도 발라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핵심은 보습 크림을 여러 번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원장님 저는 속건조가 너무 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습 크림 몇 번까지 발라봤어요? 네? 이래요. 대부분. 보습크림을 한 번 바를 때 몇 번까지 발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한 번 바르는 거 아니에요?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샤워하고 나서 바르시고, 아침 밥 먹고 바르시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많이 발라요? 근데 나중에 딱 오셔가지고는 속건조가 많이 잡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보습크림을 여러 번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겹겹이 계속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바쁠 때는 BC 이렇게 바르지는 못하는데, 저는 항상 수분크림, 재생크림은요 계속 발라요. 덧바르고, 저는 이제 진료할 때도 아침에 선크림 잘 안 발라요. 왜냐면은 맨날 실내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옆에 딱 두고 환자분들 상담 끝나시면 나가시면 또 바르고 계속 바릅니다. 점심 때도 바르고, 그리고 막 오후에 4, 5시 정도 되면 또 바르고. 그래서 보습크림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건조함을 많이 느꼈어요. 세안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땡기는 피부였는데, 이렇게 생활화를 하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 피부가 땡기는 게 없어요. 학생 때는 돈이 그렇게 또 없잖아요. 수분 크림만 열심히 발랐고요. 제가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또 화장품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부터는 비타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정말 좋은 성분이구나, 그런 거 알고 난 뒤에 이제 BC를 이제 바르기 시작했죠. BC를 바른 거는 이것도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제가 개원하면서부터 발랐으니까. 피부를 대부분 이제 3등분을 많이 하세요. 지성 피부, 중성 피부, 건성 피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피부가 트러블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 피부가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인가, 혹은 굉장히 민감한 피부인가, 아니다, 내 피부는 이제 염증도 없고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다, 이 피부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민감한 피부에 해당이 되면 비타민 C는 바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그리고 따갑고, 그리고 염증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어디 다쳤을 때 이렇게 끓겼어요. 엄청 피가 약간 미세하게 나요. 종이에 베이거나. 거기에다가 레몬즙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우, 따갑죠. 똑같아요.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고 염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C는 오히려 더 자극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부가 그런 경우에는 C를 일단 빼세요. 비타민 B3는 제가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민감성 피부일 때는 비타민 B3를 한번 발라보시고, 비타민 B3를 바르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가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비타민 B3의 농도가 통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까지 민감하지가 않아서 한 10% 정도로 쓰거든요. 한 5%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5% 올려보고, 그 다음 10% 올려보고. 민감성일 때는 C는 빼고 비타민 B3만 바르자. 그리고 보습을 해주자. 그리고 내 피부가 너무나 염증이 좀 많고 하면은 일단 빨리 병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치료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홈케어예요. 막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집에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비유를 제가 많이 하냐면, 건물에 불이 났어요. 혹은 내가 아끼는 창고에 불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든 막 소화기 들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은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빨리 소방차 불러서 큰 불을 다 끄고 조그마한 불을 내가 소화기로 끄면 돼요. 그러니까 홈케어는 그 정도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증이 심할 때는 반드시 빨리 염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중성이건 지성이건 뭐 건성이건 상관없이 내 피부가 민감한 피부면은 C는 일단 무조건 빼세요. 그리고 A도 빼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타민 B3, 그다음 보습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내 피부가 그렇게 염증도 없고 민감하지 않다면 CBA 보습 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양을 설명드리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에 우리가 보습크림을 짰을 때 이 엄지손가락에 다 들어가도록 그 정도 양을 뿌려주시면 돼요. 잼을 바르는 조그마한 스푼 있잖아요. 그 정도 바르시면 돼요. 조금 더 튀어나올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네, 근데 또 사람마다 또 얼굴 크기가 또 달라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발랐을 때 충분히 한 30초 이내로 촉촉한 가를 일단 따지시면 돼요. 발랐을 때 뭔가 좀 내 얼굴에 좀 코팅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좀 보습이 좀 된 것 같아. 요 정도 양이 좀 충분합니다. 근데 너무 꾸덕꾸덕 이 정도로 하면 좀 과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보습감이 좀 된 것 같아. 요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너무 조금 바르면 사실 티도 안 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에 화장품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사용 방법을 다 적어주고요. 사용 용법, 용량도 다 적어줘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펌프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바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너무 많이 바르시는 것보다는 얇게 한번 얼굴에 도포를 해준다 정도의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수분크림은 충분하되 조금 보습감이 느껴질 정도로 바르시면 되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발랐는데 조금 내가 약간 보습크림보다는 좀 적은데, 많이 좀 적은데 그런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얇게 펴 바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스티바 A 크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바 A 크림은 굉장히 소량만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쌀 한 톨 크기가 얼굴 절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게 쌀 한 톨 가지고 얼굴 전체를 펴 바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이제 스티바 A를 바를 때는 밤에만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밤에만 바르세요. 보습크림을 짜고 쌀 한 톨 크기를 살짝 짜요. 그래서 그걸 섞어요. 그다음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쌀 한 톨 가지고 바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르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내가 잘 맞는 클렌징 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나 이런 제품들이 내 성향에 맞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가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요새 많이 바르잖아요. 비비크림, 선크림 이런 거 많이 바르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좀 있어서 얘네들이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딱 바르고 나면은 한 오후나 저녁 되면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뭐야, 이거 클렌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피부 안에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는 걸 보통 추천드려요. 이중 세안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성분들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약간 유분기를 날려주는 세안을 하시면 돼요. 클렌징 밤이나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 전체적으로 손바닥에 좀 흥건하게 녹여주신 다음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문질르시면 돼요. 물로 세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해주시는데, 2차 세안은 수성 세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폼 클렌징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약산성 클렌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품을 내 가지고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거죠. 세안을 이제 또 1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미온수로 헹궈내 주시고,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폼 클렌징은 처음에 보면은 약간 꾸덕꾸덕한 약간 방고체 형태잖아요. 근데 걔네들 자체가 세정력이 사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폼 클렌징을 이렇게 손에 짠 다음에 약간 물을 좀 적셔가지고 손바닥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거품이 막 부글부글 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 거품들이 우리 모공 안쪽에 들어가서 모공을 좀 케어를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품을 내지 않고 남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문질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얼굴이 세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좀 급하지만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거품이 충분히 났을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세안이 잘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남들 다 좋다고 해가지고 그 화장품 사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야, 나 그 올리브영에서 그거 사봤는데 되게 좋아, 나 써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트러블이 나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좋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딱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저 뭘 바꿨는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걸 계속 발라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남들 따라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좋은 화장품은요, 여러분들이 큰 자극이 없고 문제가 없고 보습이 잘 되는 그런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에요. 제가 홈케어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쓰는 제품들이 또 엄청 많이 팔렸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맞는 제품이면은 그게 제일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피부가 염증이 있을 때가 참 중요한데,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타민 C나 그리고 스티브 아이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트러블이 많을 때는 비타민 C 절대 바르지 마세요. 스티브 아이도 자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의사가 얘기했는데 너무 좋대 하시는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내 피부에 맞고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맞게 바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이제 저녁에 너무 건조하면 바세린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거에 노폐물들이 막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씻어야 되는데, 바세린은 기름인데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로만 세안하면은 그 바세린이 잘 안 녹죠, 당연히. 그래서 아침 물로만 세안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아침에는 반드시 폼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안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공이, 제가 어렸을 때 막 블랙헤드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이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때 정말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좀 열릴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블랙헤드들이 잘 청소가 됐다가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이렇게 탁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피부 자체가 열이 올라가면서 모공은 살짝 열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세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모공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찬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은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데, 다시 찬물로 이렇게 또 세안을 하다 보면 그 홍조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수축이 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조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을 닫는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안했다가 찬물로 세안을 하는 거는 정말 비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2-3-2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물 2잔, 점심 때 3잔, 그 다음 저녁에 2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한 1.5리터가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시는 컵이 있죠. 그래서 물을 일단 많이 드셔야 돼요. 피부는 결국은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얼굴까지 피부까지 도달하는 수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트러블이 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반드시 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닭 이런 거 먹으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찾는 거, 그거를 그래서 좀 피해 주시는 거. 음주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여드름이나 염증 같은 거를 매개하는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절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가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취해 주시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고 뭐 야근도 많고 하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관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이제 형성을 해준다는 거죠. 흔히 막 기름이 이렇게 유막이 형성되는 게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코 부분이 사실 피지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부분인데, 진화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피지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코 피부가 얼굴에서는 가장 안전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피지 분비가 조금 덜한 부분일수록, 턱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외부로부터 침입이 조금 더 쉽게 되는 거죠. 바세린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유막을 형성을 해주면 피부 장벽에 있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장벽이 튼튼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막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속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보습 역할을 해주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은 속수분도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아무리 발라봤자 속건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피부 보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잔주름들이 있어요. 근데 굵은 주름 말고 잔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이가 구겨진 흔적들이 남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열심히 피고 손으로 피다 보면은 굵은 주름은 어쩔 수는 없지만, 잔주름 같은 경우는 바세린을 열심히 발라보시다 보면은 보습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거기 잔주름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열심히 바르시다 보면은 정말 잔주름은 많이 좋아진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바세린을 한 2주일, 한 달 정도 발라보시면 속건조뿐만 아니라 잔주름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성 피부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가급적이면 내가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에는 바세린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바세린만으로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잔주름 정도는 우리가 바세린이나 보습으로 충분히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엄청나게 큰 갈라짐은 아무리 보습을 해준다고 해도 주름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PAH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이제 발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기 태우면 왜 탄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성분이 같이 있어요.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FDA에서 막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학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다 없었어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제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없었고, 단 바세린을 먹지는 마라. 입술에 바르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인체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반응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로 또 입술 전용 바세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에 바르는 거는 극소량이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발라가지고 혀로 이렇게 확 핥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세린은 우리 피부를 코팅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상을 입으면 어때요? 우리가 물집이 생깁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집이 생겼을 때 그때 바세린을 바르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집 자체도 어쨌든 죽은 표피지만 그래도 피부를 보호하고는 있거든요. 진피를 좀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한꺼풀 더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물집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터진 게 표피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고 진피가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균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상태에서는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은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겠죠. 표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초병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로부터 그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침입을 조금 더 수월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세린은 보초병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바세린 자체를 장기적으로 발랐을 때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저는 트러블 정도? 많이 바르다 보면은 모공이 좀 막히면서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이 된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션을 바를 때 살짝 섞어서 바르는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바세린을 사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끈적해져요. 너무 찐득찐득해지고 약간 불쾌감을 줄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살짝 로션을 바르고 내가 얼굴에 도포를 했을 때 약간 끈적이지 않을 정도의 양만 바르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으로 바르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과량으로 발랐을 때는 트러블이 분명히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고 보통 자게 되는데, 잠자기 전에 바르는 거 정말 좋아요. 가장 좋은 크림은 본인한테 잘 맞는 크림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썼을 때 이거 충분히 뭐 보습도 잘 되고 괜찮더라, 근데 나한테 트러블도 유발하지 않더라, 그런 크림이랑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악건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서는 되게 귀여우시게 바세린하고 막 다 사놓으셨어. 홈케어 제품들부터 다 사놓으셨는데, 그래서 근데 나는 발라도 이렇게 막 이게 계속 건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혹시 바세린만 바르셨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은 수분크림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라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속건조가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민한 분들 처음부터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피부가 예민하더라도 조금씩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발랐는데도 내가 트러블이 너무 심해지거나 피부에 대한 자극점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바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바세린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에 완전히 막 득지득지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분명히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토피나 여러 가지 습진이나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린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보습을 해줄 수 있는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세린 유통기한은 한 3년 정도 돼요.
바세린 자체는 어쨌든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너무 이렇게 오래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경화가 돼요. 조금 이제 굳어버리는 성향이 좀 있어서 유통기한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사광선만 좀 피해주시면 돼요. 약간 그늘진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발림성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바세린은 영국에 있는 옛날에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를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그 찌꺼기를 이렇게 몸에 바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건조해진 피부에 바르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상표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세린이라고 하면은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야 그거 기름 아니야? 야 그거 몸에 발라가지고 기름을 바르는 게 그게 뭐가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바세린 자체는 일단 우리의 이제 피부가 건조해주는 것을 보습을 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체에는 굉장히 무해한, 그리고 미국 FDA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안전성을 입증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세린 자체가 보습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바세린 자체를 바른다고 내 피부가 보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올바른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내 피부에 맞게 바세린을 바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세안 자체를 되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안은 흔히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군대를 예를 들면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피부 각질층, 그리고 피부 장벽을 조금 안전하게 지키는 기초 군사훈련이 세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시다 보면 피부가 난리가 나겠죠. 피부 장벽, 우리가 피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장벽을 유지를 하고 튼튼하게 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강화시키는 1단계가 세안이기 때문에 세안만 잘해주셔도 여러분 피부 건강을 굉장히 지킬 수가 있겠죠.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무 자주 세안을 하시는 거. 세안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아시고 노폐물이 막 있으니까 난 자주 해줘야지, 이런 세안법 정말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하는 그런 세안법을 많이 하세요. 남들이 야 이렇게 세안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더라, 이렇게 하시는 남들 따라하는 세안법. 세 번째는 필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세안법. 피부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각질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벗겨내버리고 너무너무 자주 필링을 하고 세안을 하시다 보면은 피부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가지가 대표적인 안 좋은 세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피부의 물 온도는 30도에서 31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할 때도 적당한 물 온도는 한 29도에서 31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온도가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좀 뜨거운 물로 막 했다가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좀 좁아지고 뭔가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로 세안을 장시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공도 열리고요. 가장 중요한 피부 아래쪽 진피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공이 열리고 혈관들이 확장이 된 상태에서 찬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갑자기 피부가 수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이완과 수축 작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혈관들이 늘어나서 닫혀지지가 않는 그런 홍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고 차라리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피부의 입장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을 할 때 사실 손 모양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폼클렌징 세안을 할 때 우리가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약간 적신 다음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면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거품이 충분히 난 상태에서 그 거품이 하나하나 모공에 이제 들어가서 모공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글쎄요 아저씨들 세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손 모양보다는 저는 충분한 거품을 내서 세안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피부가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우리 MBTI 아시죠? 피부도 MBTI가 있는데 16개가 있어요. 근데 그 16개 중에서도 또 개별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피부 타입이 다양한데 사람들마다 쓸 수 있는 세안제나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세안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잘 나고 여드름이 잘 나시는 그런 피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트러블은 없는데 좀 유분기가 많고 조금 모공이 넓은 그런 분들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세안제 종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다. 그럼 나는 좀 뭔가 화장품을 바꿔도 뭔가 좀 트러블이 좀 잘 나는 피부다. 그런 피부에 이제 가장 적합한 세안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약산성 세안제를 저는 강조를 많이 드려요. 약산성 세안제는 pH가 보통 pH 5.5 정도가 약산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피부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 피부 장벽의 pH거든요. 뽀득뽀득뽀득 이렇게 씻어내주는 그런 세정력은 약하지만 우리가 피부 바깥에 있는 유막 제거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좀 최소한으로 예방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트러블이 난다. 그런 분들한테는 효소 세안제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인데, 효소 세안제는 이제 약산성 세안제보다도 조금 더 피부 장벽을 건들지 않고 피부 장벽 바깥에 있는 노폐물을 세정을 해주는 좀 더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민감하신 분들은 효소 세안제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세안제를 써도 조금 건조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자극이 덜한 약산성 세안제나 효소 세안제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분기가 있고 조금 모공이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피부에 대해서 큰 자극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성 세안제나 알칼리 세안제를 이용을 해서 유막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세정력은 좀 더 좋거든요. 약간 뽀득뽀득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알칼리 세안제를 썼더니 너무 건조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중성으로 좀 옮겨오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 체질에 따라서 내가 맞는 제품을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피부에 접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뭐 선크림을 바르던 비비크림을 바르던 화장을 하던 오일 성분이 있잖아요. 그럼 오일 성분을 처음에 지워주는 용도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클렌징 밤이나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이용을 해서 오일 성분을 충분하게 30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안을 하시는 건데, 이제 2차 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성 세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세안이죠. 그래서 2차 세안을 하실 때는 클렌징 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산성이든 중성이든 알칼리든 본인한테 잘 맞는 클렌징 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이제 세안을 해주시면은 그게 2차 세안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워터 토너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솜에 히알루론산 토너 같은 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닦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습 효과도 있고 조금 이제 2차 세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한 번 더 닦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너를 이용해서 화장솜으로 한 번 더 닦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도 있고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 제형이 다를 뿐이에요. 오일은 그냥 물처럼 돼 있고 밤은 약간 고체 형태로 돼 있고 밀크는 로션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지 유형에 따라서 큰 성분의 차이는 없다. 근데 하지만 내가 어떤 유형을 좀 선호를 하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저 같은 경우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제가 이제 코나 이런 데 모공을 청결하게 좀 씻을 때는 클렌징 오일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 제품 자체 형상들만 좀 다를 뿐 성분은 큰 그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 씻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출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시간에 반드시 이중 세안이든 아니면 폼 클렌징 세안이든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그 정도 하루에 2번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름 유막을 조금 벗겨낼 때는 한 30초 정도, 물로 헹궈낼 때도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하게 헹궈내 주시면 되고, 세안 자체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당연히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는 거 좋지 않고 1분 이내에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얼마나 세균과 병균과 여러 가지 박테리아와 뭐 노폐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손을 먼저 이제 청결히 하신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건도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수건을 안 쓰는 피부과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정말 완전 극세사 이런 걸로 이제 닦아내시는 선생님들도 제법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남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수건을 이제 이렇게 박박박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은 피부에 마찰이 최소한으로 좀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좀 덜하겠죠, 당연히. 뜨거운 물로 우리가 왜 사우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론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뜨거운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홍조가 생겨요. 혈관들이 확장돼서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권장적인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 안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사우나도 20분 넘게 하시다 보면은 장기간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홍조로 반드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나도 적당한 시간은 20분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법의 가장 좋은 세안법은 우리가 피부 장벽 최바깥쪽, 각질층 바깥쪽에 있는 노폐물과 세균과 박테리아들만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세안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계면활성제 성분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 유막들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에는 피부가 퓨어한 상태가 돼요. 피지를 통해서 유막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빨리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어떻게 보면은 보습 크림에 보호막이 하나 생기는 거죠. 세안을 하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보습 크림 바르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세안을 하고 물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내 피부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바로 보습크림을 꼭 바르자. 요거는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세안한 다음에 히알루론산 토너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닦아내는 거 플러스 히알루론산 토너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어떻게 보면 그 위에다가 재생크림이든 수분크림이든 덮어주시면 보호막이 하나 생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보습 크림을 바르는 골든타임은 1분 이내.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되게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피부를 지탱을 해주는, 건물로 치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교원질 섬유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저희가 아기 때는요, 백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막 백이 막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한 게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뭐 40대 정도 되잖아요. 백이 없어지면은 한 20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피지 분비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피부 자체는 조금 더 건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건조한 피부가 되는데 보습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피부들이 갈라지면서 우리의 이제 주름들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보습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름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세린 맨날 얘기를 하는 거고 보습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인데 제가 가끔씩 그런 거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1980년도 뉴스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인터뷰하는 사람 얼굴들을 봤는데 정말 20대인가 30대인가 할 정도로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쬐는 환경이었죠. 우리가 피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UV거든요. 자외선. 흔히 자외선을 많이 쬐는 직종 그리고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흔한 예로 골프를 치러 가는 동생들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몇 시간 동안 선크림을 저는 계속 바르면서 했는데 6개월 정도 나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스포츠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 정도로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식습관이라고 하죠. 음주나 그리고 먹는 거, 여러 가지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된 것들, 그리고 좋지 않은 기름들,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시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음식도 물론 큰 영향을 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노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근육들의 움직임들이 고착화가 되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선천적으로 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내는 것들이 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얼굴이나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우리가 노화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딜레이를 해주는 유전자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노화가 되면은 우리가 염색체가 짧아지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 말단이 빨리 짧아지는 유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를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천적인 요인을 제대로 잘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동안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맨날 자외선을 쬐면서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시고 하다 보면은 피부는 폭삭 늙어버립니다. 노화는 굉장히 가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뛰어넘으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후천적인 노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새 과학자들이 많이 공부하시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좀 되게 막 젊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안티에이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겉보기로는 젊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세포들 자체는 나이가 젊어진 건 아니잖아요. 뭐 디에이징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조물주가 우리를 나이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세월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고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게 할 수는 있다. 여러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약이나 영양제나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산화작용을 좀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비만이나 체내 지방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 역시도 노화를 빨리 가속화시킨다는 연구가 많아요. 운동을 해서 체지방량을 빼주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티에이징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비만이신 분하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량은 적으니까 피부 탄력도가 훨씬 더 유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뭐 병원을 다니시고 해도 본인의 그런 노력이 없다면 안티에이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에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표정들을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웃는 표정,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서 밝은 얼굴들 가지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세월이 축적이 돼가지고 50, 60대, 70대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얼굴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마음의 지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런 근육들이 특출나게 강화가 된 거죠. 평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우울하시고 표정으로 다 표출됐던 분들은 나중에 그런 근육들이 강화가 돼서 얼굴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리라고 하는 운동이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고요. 광대살이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광대살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 좀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얼굴 처진 근육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라고 하는 운동하고요. 평소에 승무원 분들이 얼굴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얼굴 교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젓가락 물고 이렇게 하시는 운동이 있는데 정말로 그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면 내 입꼬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웃는 상이 아닌데 그거는 많이 안 웃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다 보면 내가 웃는 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처진 거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냄비 근성 좀 있잖아요. 아예 뭐야 10번 해보고 안 되면 열을 딱 해봤는데 아예 안 되네. 약간 이런 거 있으신데 평소에 그런 거를 약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계속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다 보면은 내 노년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실제적으로도 리프팅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리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리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입 모양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리라고 한 상태에서 광대를 약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주름이 많이 생겨요. 눈가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잡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리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으룩이요. 심으룩 표정 아랫입술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심부볼 라인이라고 하는데 입꼬리가 처지기 시작하면은 심술보 주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입술 아래쪽에 근육이 강화가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처지는 느낌이 나요. 얼굴이. 그러면서 약간 노안으로 얼굴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가 밀리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리프팅 돼서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근육 강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피부로 우리가 미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눈가 주름 당연히 생기겠죠. 예, 그리고 각종 여기에 옆에 주름들 생기게 되고 턱 깨는 습관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접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접으면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계속 물리적인 압박이 되면서 주름이 더 진해지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은 여기가 주름이 딱 고착화가 돼버리니까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말을 하실 때 눈썹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근육에 힘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썹을 올리다 보면 이마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진화가 덜 돼서 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 주름을 약 펼 수 있어요. 제 자의로. 그래서 저는 이마 주름을 좀 펴는 연습을 좀 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진화가 좀 덜 돼서 그래요. 귀가 움직이는 거는 진화가 좀 덜 됐는데 저는 이제 이마 주름을 피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통 막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하실 때 뭔가 좀 진중한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인상을 쓰게 되면 여기 주름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상 쓰는 습관도 최대한 여기도 이제 안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내가 자의로 너무 습관적으로 인상을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를 좀 교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근육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고정을 딱 시켜주는 게 좀 좋습니다. 보톡스는 정말 간편하게 주름을 펼 수 있는 약이죠. 근데 아쉬운 거는 효과가 아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요. 근데 주름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피부 자체가 근원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보톡스 자체가 주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주름 완화에는 사실 보톡스만한 게 없죠. 피부과를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흔히 포스트잇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딱 붙이면 되게 잘 붙어요. 근데 그거를 띄었다 뗐다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접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안면을 거상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 거는 피부의 탄력감 저하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나면은 원래 피부보다는 탄력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주 많이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고 하면 수술은 조금 더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를 내가 일생에서 사실 그거를 뭐 3번이고 5번이고 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수술을 너무 일찍은 하지 말자. 피부 탄력이 나중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뭐 안면 거상이라든지 리프팅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50대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피부가 막 처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셔가지고 미룹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하지는 않으셨는데 지금도 이제 하고 싶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 때는 한 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홈케어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름을 좀 개선시켜주는 스티바 A 크림,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보습해 주시는 거, 저처럼 계속 막 수시로 보습 크림 발라주시는 거, 이제 세 번째로는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다 보면은 주름도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고 얼굴도 좀 타이트닝이 좀 되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요, 주름은 더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내가 주름이 많이 생겨서 이게 최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이 최악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마 한 5, 6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상태만이라고 해도 보톡스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름 안쪽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재생 물질들을 넣어줘서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요즘에는 치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치료들을 조금 했을 때는 지금 이제 5, 6 정도 되는 주름들이 한 2, 3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표정을 쓰는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원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주름이 생겼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시간 내에도 주름이 좀 덜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목적도 크고 치료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라서 관리를 아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주름이 좀 좋아지기는 하고 내 얼굴이 좀 좋아지네 라는 거를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내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면 근육 운동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그리고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실 수가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음식, 잠, 스트레스, 이 세 가지를 좀 잘 조절을 해주시고,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지만 안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책 봐서 되게 좋다는 건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독서 실천하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도 한번 진짜 그러면은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운동 꼭 하세요. 그리고 체지방 많이 줄이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최대한 적게 받으시는 생활 습관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주름 개선이나 여러 가지 피부의 탄력도 증가 이런 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피부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병원을 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헤드는 일단 우리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피지라는 게 분비가 돼요. 우리 얼굴을 유막을 형성해 주는 게 피지거든요. 기름이죠, 기름. 근데 우리가 얼굴에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인간이 진화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피지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됐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공도 좀 넓은 편이고 그 모공 안에서 보통 피지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피지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공기랑 만나게 되면 그게 산화가 되면서 검게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다 산화된 거. 우리가 왜 사과 같은 거 잘라놓으면 산화돼가지고 색깔 변하잖아요. 똑같아요. 피지들이 올라와서 공기랑 만나서 검게 된 현상을 블랙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 샘에서 피지가 분비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오픈이 돼서 공기랑 만나면은 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블랙헤드고요. 피지가 쭉 올라오는데 공기랑 만나지 않게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기랑 만나지 않는 거죠. 사과를 잘라놨는데 공기랑 닿지 않게 밀봉해 놓은 거.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예요. 화이트헤드는 자세히 보면은 어떤 얄프리한 막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랑 안 만나서 하얗게 된 거고 그거를 구멍을 뽕 내잖아요. 그러면은 블랙헤드가 돼요. 좀 있으면. 그래서 그게 화이트헤드고 근데 이제 피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피지들이 외부로 노출이 됐는데 세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우리 백혈구랑 막 싸우는 과정에서 노랗게 농이 차기도 하고 그리고 빨갛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여드름이에요. 결국은 다 원인은 피지인 거죠. 피지. 다 피지가 원인이에요. 우리가 블랙헤드의 원인은 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가 피지 분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코가 모공이 제일 넓어요. 피지가 나오는 통로를 모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구가 예를 들면 10cm짜리가 있고 1m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m짜리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겠죠. 그래서 코가 모공이 하수구가 한 1m짜리니까 거기에서 피지가 완전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지들이 공기랑 만나면서 블랙헤드가 제일 많이 끼는 부위예요. 우리가 1번이 여기가 코가 제일 많고요. 2번은 여기 나비존이라고 하는 여기 앞광대 부분이 되게 많아요. 3번은 여기 미간. 그리고 얼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피지선은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청소년기 때는 호르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분이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호르몬 변화가 막 너무 심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피지선을 자극을 하면서 피지 분비가 화산처럼 빵 하고 터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때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블랙헤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블랙헤드나 이런 것들은 피지 분비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홈케어로 할 수 있는 한 3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바세린이죠. 바세린. 바세린은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피지선도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기름은 잘 씻겨지지가 않지만 기름끼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씻어내려져 가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코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바세린을 저는 원래 바를 때는 조금만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블랙헤드를 조금 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듬뿍 해가지고 코에 완전히 덕지덕지 발라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크린 랩 아시죠? 투명한 거. 랩을 여기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이거를 랩을 씌우신 상태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녹입니다. 그러면은 바세린이 조금 흡수가 되면서 블랙헤드 기름들을 조금 녹이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띄시고 클렌징 오일 아시죠? 그것도 기름이에요. 클렌징 오일 가지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씻어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과정을 매일매일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블랙헤드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청소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로도 열심히 해봤는데 나는 너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은 엑스로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엑스로션은 피지를 좀 불려주는 로션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좀 손이 많이 가요. 이거는 우리가 핸드 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타올을 물을 좀 적셔요. 그다음 좀 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좀 데펴요. 데우면 행주 타월이 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그 행주 타월을 너무 화상 입지 않게 절 주의하셔야 돼요. 약간 따뜻한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좀 쐬주는 스팀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팀을 쫙 쐬주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 모공이 열려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가지고 이렇게 씻어 주시는 방법. 왜냐면 블랙헤드들이 모공에 이렇게 너무 꽉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혀요. 모공이 만약에 느슨하게 늘어나 있으면 뽑으면 잘
잘 뽑히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해본다.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세 번째 방법, 레이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을 가서 스티바 A 크림을 처방을 받으세요. 제가 홈케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스티바 A 있죠. 만능이에요. 얘는 스티바 A를 열심히 하루에 한 번 밤에만 열심히 발라보시다 보면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피부의 턴오버들이 좀 빨라지면서 여기 블랙헤드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은 다르겠지만 결국 문제는 피지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피지선을 좀 줄여주는 약을 먹거나 조그만한 바늘로 모공을 찔러가지고 안쪽에 있는 피지선을 고주파로 태워버리는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피지선들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피지를 억제시켜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 블랙헤드들이 덜 생기겠죠. 그리고 집에서 또 열심히 홈케어를 해주시면서 하다 보면은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블랙헤드들이 덜 끼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블랙헤드들이 좋아져요. 저희가 흔히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런 이제 약물을 먹게 되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면 블랙헤드들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정 안 될 때는 사실 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 열심히 집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홈케어를 먼저 해보시는 게 그걸로도 50% 이상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 밤샘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밤샘 공부를 하다 보면요 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몸의 보호 본능이에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피부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지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장벽을 만들려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지 블랙헤드들이 좀 덜 생기겠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면역 떨어지는 그런 스트레스 조절을 또 잘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학생 때 진짜 맨날 무슨 스트레스 때문이래 돌팔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리학을 공부를 하고 병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인체에서. 그래서 콜티졸이나 그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인체에 분비가 됐을 때 피지 분비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를 시키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면역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블랙헤드들을 제거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달콤한 유혹이에요. 저도 여기 코 보면은 되게 지독한 블랙헤드 한 개가 딱 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집에서 혼자서 막 짜다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한번 건드렸다가 지금 평생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코팩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피부도 계속 자극을 주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모공이 늘어나면은 하수구가 다시 넓어지니까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극점을 계속 주면은 모공이 늘어나면서 피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팩은 절대 자주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 자극을 주면은 안 되는데 저처럼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랙헤드들은 처음에는 너무 통쾌해요. 노랗게 다 나오니까 코 깨끗해졌어.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블랙헤드 다시 생겨요. 이거 물리적으로 또 자극을 주면은 모공이 또 늘어나거든요. 당연히 더 악순환이 더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짜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은 물리적 자극 절대 주지 마세요. 잘못된 거죠. 왜냐면 건성이든 중성이든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피지는 나오거든요. 내가 여드름이 안 나고 크게 막 유분기가 많지는 않지만 코의 모공이 넓고요. 그리고 그 코 모공이 넓은 곳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블랙헤드들이 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얼굴은 되게 하얗고 막 그렇게 막 유분기가 많지가 않은데 유독 코에만 블랙헤드들이 많이 껴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블랙헤드들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공의 사이즈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공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블랙헤드들이 생기고 안 생기고지 내 피부가 지성이라고 생기고 내가 건성이라고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블랙헤드들은 결국은 피지선들이 수축되거나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블랙헤드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런 얘기를 사실 또 한 적도 있어요. 블랙헤드들을 그러면 매일 치료를 해줘야 되냐,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냐. 오늘 밥 먹고 내일 또 밥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관리를 하고 내일도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좋아지잖아요. 요거는 어쨌든 계속 생기는 거는 맞지만 내가 눈이 좀 불편하고 미관상 좀 보기가 조금 싫으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죠. 블랙헤드는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바셀린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클렌징 오일이나 기타 오일 제품류들을 이용을 하시면서 녹이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좋아지시고,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럼 약물 치료, 그 이후에 레이저 치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물리적 자극을 절대 주지 말라는 거. 내일 미팅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코팩 하셔도 되죠. 한 번쯤은 짜셔도 되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자극을 주다 보면은 모공이 늘어나서 오히려 블랙헤드들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점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 요거 한 가지는 꼭 알고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구되는 시술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색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알고 계시는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피부과를 잘 몰라도 IPL은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IPL을 잘못 받으면 정말 호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IPL이라고 하는 거는 Intense Pulsed Laser라고 해서 IPL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 같은 걸 막 쏘잖아요. 그래서 수류탄 같은 걸 던지고 막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광범위한 레이저 파장을 쏴서 좋을 녀석들은 다 좋아져라,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파장에 따라 어떤 레이저 파장은 색소에 반응하는 파장들도 있을 것이고, 홍조에 또 반응하는 파장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레이저 파장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옛날에 너무너무 각광받았어요. 한 번 딱 했는데 너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가 있는데 IPL을 딱 받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할 때 특히 IPL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병원에 가면 요즘에 다 상담 실장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IPL 하라고 권유를 받았어. 정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시고 꼭 이거는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치료를 받으면 왜 호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여드름도 저희가 단계별로 레이저로 케어가 가능한 단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사실 약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드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막 비싼 레이저 치료 받는다고 해도 결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여드름이 어느 정도 심한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과연 이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여드름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당연히 뭐 레이저 치료하세요, 뭐 하세요 하다 보면은 작게는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약물 치료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못 받으면 좀 호구가 될 수가 있죠. 리프팅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내 얼굴에 적합한 리프팅을 받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굴에 피부가 살이 좀 얇고 그리고 얼굴 살이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울세라 같은 걸 막 받는 분들이 있어. 그런 효과를 못 봐요. 울세라나 뭐 우리가 흔히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는 장비들은요, 얼굴살이 조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살을 빼고 그리고 지방층을 조금 빠지게 한 다음에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들고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원리예요. 좀 어렵죠. 근데 얼굴살이 너무 없을 때 이런 초음파 리프팅을 받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 적합한 리프팅 레이저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잘 감별하는 그런 지식들이라든지 충분한 상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받으면 호구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색깔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색깔들도 다 있듯이 피부과 레이저가 비싸다고 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울세라가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주파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디네이터, 옷 같은 거를 좀 코디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자이너들. 저 사람 이런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입혀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입었는데 잘 안 맞아. 저희도 똑같아요. 이런 환자분들 이런 시술을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그리고 내가 가장 성향이 잘 맞고 그리고 내 피부에 잘 맞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다. 저는 솔직히 써마지,
들어보셨나요? 써마지? 고주파 리프팅. 그리고 제가 지금 피부과를 진료를 거의 한 8, 9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최애 레이저 스타록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재생 레이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레이저 치료든 어떤 뭐 주사 시술이든 하는 이유는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한 게 궁극점이에요. 목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콜라겐 재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고주파를 쓰든 초음파를 쓰든 여러 가지 뭐 프락셔널 계열의 레이저를 쓰든 우리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피부 안쪽을 약간 오징어 굽듯이 굽거든요. 그러면 약간 미세하게 피부가 다림질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타록스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피부 진피에만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변성을 시켜서 새로운 단백질 콜라겐들이 재생되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록스 아이콘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치료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건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부작용이 없는 만큼 되게 안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하지만 막 엄청난 효과를 내는 그런 레이저 치료는 아니에요. 내가 치료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은은하게 효과가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모공도 좋아지고 잔주름 피부 탄력, 뭐 피부 결,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좋고 그리고 흔히 이제 또 많이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색소 치료예요. 얼굴을 좀 피부 톤을 환하게 해주는 미백 치료인데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일단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시술에 비해서. 근데 효과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미백 치료이기 때문에 요런 레이저 토닝도 가성비가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또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또 치료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약한 에너지를 피부 진피에 조사를 해서 피부 결이나 피부의 탄력 그리고 약간 얼굴이 좀 광이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 왜 옥석 같은 거 막 천 같은 걸로 막 열심히 윤 같은 걸로 닦으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레이저예요. 그래서 피부 자극점은 없으면서 좀 광도 나고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꼽는다면은 스타록스 아이콘 그리고 레이저 토닉 그리고 제네시스 레이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윤곽주사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얼굴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맞는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층을 결국은 분해시키는 주사인데 윤곽주사 레시피라고 하죠. 윤곽주사를 만드는 방법들이 병원마다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마인드가 그래요. 이거를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내가 살을 빼야 되나?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기의 의지로 공짜로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데 의학의 힘을 꼭 빌려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꼭 안 빠지는 부분 내가 막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잖아요. 턱살 아니면 여성분들 팔뚝살 그리고 옆구리살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잘 안 빠지는 부위에 그런 주사를 맞는 거는 저는 되게 찬성인데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거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빠졌을 때 하는 게 이제 윤곽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막 선호하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코예요, 코. 제가 거의 필러 1세대 의사인데요. 필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했죠. 하루에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넣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한 3개월, 4개월 전에 너무너무 예쁜데 나중에 필러가 이렇게 퍼집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죠? 코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게 코가 넓어지니까 필러가 다 꺼졌어요. 더 넣을래요 하면서 더 맞으러 오시는데 그러면은 코가 더 퍼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 필러는 제가 권유를 드릴 때는 내가 코 수술을 할 건데 수술을 한 뒤에 내 코 모양이 어떤지 궁금할 때 코 필러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간혹 매부리 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콧대에다가 필러를 넣는 게 아니라 매부리 라인에다가 넣는 거라서 그런 쪽은 괜찮은데 콧대에 너무 많은 필러 양을 넣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드려요. 또 나머지 부분 있죠. 옆볼살이라든지 이마라든지 팔자주름 뭐 여러 군데 이제 필러를 다 넣을 수는 있는데 필러도 이제 제품이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도 많고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다 시장에서 많이 사장이 됐어요. 이제 퇴출이 됐죠. 그래서 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러들, 좀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소량만 넣는 거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필은 이제 뭐 피부과적 시술이라기보다는 관리 장비죠, 관리. 우리가 아하나 바하 성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피부 안에 있는 모공이나 피지들을 좀 청소를 해주고 하고 나면 좀 얼굴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은 있어요. 근데 좋은 느낌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블랙헤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모공 속이 내가 완전히 청결하게 청소가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으려면 어쨌든 우리가 효과를 보고 만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의 만족감은 좀 떨어지는 관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성비가 좋다? 글쎄요. 아주 내가 여유롭고 내가 데일리로 아쿠아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찬성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목적성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 너무 고민이에요. 혹은 저는 모공이 너무 고민이에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다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도 다 많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모공이 고민이라고 해보면 홈케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나 관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런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도 따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 입증된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내가 홈케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거나 조금 더 개선, 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공부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자외선 차단이겠죠.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세요. 선크림을 외출하기 전에는 꼭 2번 바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선크림만큼 우리가 좋은 피부 노화의 예방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영양제를 먹든 아니면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든 여러 가지 뭐 좋은 크림들이 영양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발 선크림 하나만은 열심히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면 피부 노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피부는 크게 우리 표피, 진피 이 2가지로 있잖아요. 밑에 뭐 피하 지방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진피가 저는 진짜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 진피까지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표피까지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진피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얻냐면 진피에 있는 혈관에서 영양분을 얻어요. 표피에는 혈관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진피에서 혈관을 타고 영양분을 얻는데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 표피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는 거가 진짜 피부에 중요하다. 저는 각종 비타민부터요 지금 피부과를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피부에 관계가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챙겨 먹고 있어요. 피부 탄력이든 뭐 주름이든 다 일맥상통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피부 탄력이 가장 중요한 게 콜라겐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은 먹는 콜라겐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이라서 우리가 먹게 되면 위에 들어가서 위에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인해서 이게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극소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저분자 콜라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흡수량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미 이제 논문적으로도 얘네들이 피부의 탄력이나 주름 개선에 유의미한 개선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한 달 정도 먹었거든요.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피부 주름이나 탄력 이런 데는 일단 저분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탄력이나 뭐 이런 주름 자체는 결국 이제 피부 노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C하고 E예요. 비타민 C와 E를 반드시 챙겨 먹자. 비타민 B는 직접적으로 막 피부에 도움을 주는 막 그런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왜 피곤하면은 간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피곤하면요 비타민 B를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피로 회복이나 상처를 재생시키거나 면역을 좀 증강시키고 피부를 이제 회복시키는 데는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견과류 있죠. 아몬드, 땅콩 뭐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근데 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체외로 배출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피부를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C, E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B도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플러스 이제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내겠다 한다면 이제 오메가3 요런 것도 한 4가지 정도가 주름하고 피부 탄력 요런 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우리 피부 면역을 좀 증강시키고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작용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피부 노화는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주름이 더 생기게 되고 피부는 좀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더 주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내가 앞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노화를 또 예방하려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피부 노화는 누구나 좀 천천히 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을 에너지를 내는 ATP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흔히 이제 발전소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뭐 석탄 같은 걸 떼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매연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피부를 노화를 앞당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물질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런 활성산소를 떨어뜨리면 우리 피부 노화나 몸의 노화는 천천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공장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어떤 게 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필수예요. 거기에다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엔자임 Q10.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팩터인데, 코엔자임 Q10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파 리포산, 그리고 글루타치온, 요 세 가지 영양제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챙겨 먹냐? 이거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생선이든 아니면 우유든 계란이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요런 영양소들은 자연적으로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영양소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알파 리포산 자체도 우리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 자체도 사실 너무 많이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영양소, 먹는 곡류나 밥을 먹을 때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뭐 채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양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양소를 알려드린 거지, 이거를 막 억지로 내가 찾아가지고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글루타치온이나 알파 리포산 이런 것들을 따로 영양제를 만든 거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소류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잘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 자체는 성인 여드름이 3대 원인이 스트레스, 잠, 음식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단 그런 것 좀 조절 잘 해주셔야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 나와서 우리 피지선을 자극을 하고 피지선이 과잉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성인 여드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잠,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해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영양제를 먹어도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잘 취해주시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피지를 조금 억제시켜주는 우리 미네랄이 있어요. 아연이라고 하는 미량 원소인데요. 아연하고 셀레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으로 따지자면은 비타민 A, 비타민 E 그 정도가 좀 이제 여드름을 좀 억제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고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여드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중요한 날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만졌을 때 아픈 여드름이 꼭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까운 피부과 가셔가지고 주사 한 방 딱 맞으시면은 하루 정도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속건조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수분 보유량이 진피에 가장 많은데, 진피 자체가 좀 건조한 거죠. 좀 얇거나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피에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에서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피부 보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히알루론산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먹는 것도 있어요. 주사로도 맞거든요. 히알루론산은 진피에다가 히알루론산 맞으면 수분이 빵빵하게 좀 촉촉하게 되거든요. 근데 먹는 히알루론산도 있고, 그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콜라겐은 단백질이고요. 프롤린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프롤린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예요. 집 짓는데 벽돌 필요하잖아요. 벽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롤린을 섭취를 잘 해주시면 아무래도 콜라겐 재생이 좀 많아지고 그 피부는 좀 더 탄력을 얻게 되고 그 피부 내부의 이제 수분감도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프롤린 이런 거 좀 추천드려요.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연이나 그리고 셀레늄 그리고 N-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피부 염증이 좀 깔아앉고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여드름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 유분기 자체는 또 잠을 안 자면 여러분 유분기가 많아집니다. 우리 흔히 밤샘 공부 같은 거 해보셨을까요? 그러면 유분기가 막 철철철철 흘러내리는데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개 정도의 영양소가 피지 억제를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오메가3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필수 비타민 있죠? A, B, C, D, E 그런 비타민류는 누구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미네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연이나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영양소 자체도 너무 과량 절대 복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권장 복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꼭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데 얘기하면 와 그거 좋대 하면서 또 부안이동 하시면서 엄청 드실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데, 내 몸이니까 내 몸 잘 지키셔야죠. 그래서 권장 복용량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섭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부 미백에 또 도움되는 영양제들이 되게 많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제들이 이제 피부 미백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흔히 우리 어렸을 때 왜 어머님들 쌀뜨물로 세안을 하면 얼굴 막 하얘진다. 그게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발라보시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이 조금 억제가 되면서 피부가 좀 환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비타민 B3,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피부 미백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비오틴이라고 하는 또 영양제가 있어요. 흔히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하거든요. 콜라겐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게 엘라스틴인데, 근데 그 비오틴이라고 하는 애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형성을 만드는 거를 자극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과량으로 섭취를 하면은 당연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해진 양을 잘 섭취를 해주시면은 콜라겐, 엘라스틴의 형성을 좀 자극을 하고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콜라겐, 엘라스틴이 좋아지면은 모발이나 이런 결들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탈모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자면 비오틴까지. 스티브 아이는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시키는 거죠. 당연히 지금 내가 노는 것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너무 많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스티브 A를 너무 높은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를 피부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그런 연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피부 잔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 피부 미백을 좀 개선 효과를 좀 바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뭐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좋은 영양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피부 체질도 다르고 내가 어떤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영양소 자체가 만사형통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권장 복용량도 조심해서 항상 섭취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해도 좋지가 않고 너무 없어도 안 좋고, 일단 제일 적절한 물 섭취 양이 성인 남자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우리 물컵 있잖아요, 물잔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에 2잔, 점심 때 3잔, 저녁에 2잔 요 정도는 꼭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1.5리터 드세요 하면은 되게 막막해. 근데 아침에 2잔 2, 3, 2로 드세요 하면은 잘 지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은 우리 피부에 체수분 양은 전체적인 우리 몸의 수분의 한 10에서 15%가 피부의 수분 양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피부가 충분한 보습감을 느끼고, 피부에 있는 수분 양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건조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피부의 보습감에도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안 좋죠. 정말 최악은요, 전 첫 번째는 잠이에요. 잠을 안 주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거든요. 그럼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술, 담배.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건 최악인데, 화장을 했는데 술을 완전 많이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러블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항상 세안을 꼭 잘 해주시고, 그리고 술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추천드립니다. 11시에서 한 3시 정도까지는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딱 거긴데, 리듬이 깨져버리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리듬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피부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정도까지는 수면 시간을 좀 포함시켜 주시는 게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살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시는 생활 습관 가지시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나마 조금 덜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도 건강해지고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월의 흔적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모공은요, 결국은 우리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약간 처짐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공이잖아요. 털 모자에 구멍공인데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모공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거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블랙헤드죠. 피지가 이렇게 분비가 돼서 피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피지라고 하는 녀석이 공기랑 만나서 산화, 부식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만나다 보면은 그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피지라고 하는 녀석들이 꺼멓게 바뀌는 현상을 블랙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반면에 하얗게 돼 있는 화이트헤드들도 있는데 화이트헤드들은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피부의 최바깥층의 각질이나 그리고 어떤 막에 의해서 얘네들이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나 부식 작용이 좀 안 됐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화이트헤드라고 그러고 공기랑 만난 녀석들을 블랙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왜 지금 같은 환절기 계절에는 알레르기 비염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막 코 이렇게 막 계속 비비는 거. 그리고 막 계속 막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에 이제 피지들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 왜 그 석탄 같이 생긴 그 코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코팩에 이제 피지들이 막 묻어져 나와가지고 신기해 재밌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거나 이 물리적 상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모공은 더 커지고 그러면 커진 모공에는 당연히 피지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블랙헤드들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자극들을 최소한 예방을 해줘야지 이제 모공이 커지는 것 그리고 블랙헤드들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잖아요. 털이 있으면요 모공 주변으로 감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균들이나 이물질이나 먼지들 막 이런 박테리아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 거기를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모공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조금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아니면 빨간 염증들이 생기면서 피부가 이제 염증성 피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나중에 좀 최악인 경우에는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다른 염증으로 더 큰 산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유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막 피부가 모공이 좀 적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깐달걀처럼 그런 정도의 피부가 되시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인데 모공이 좀 좁고 피부가 좀 좋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깐달걀 같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클렌징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클렌징을 보통 이중 세안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 뭐니 해도 피부에는 보습제가 최고인데 보습을 잘 해주고 피부가 항상 습유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열심히 모공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중 세안 그리고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자.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 피지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잘 녹일 수 있는 오일 성분,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일 성분으로 충분히 내가 모공 쪽에 마사지를 해주듯이 좀 녹여주는 습관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세린 있죠. 바세린 같은 걸로 우리 팩을 해주거나 바세린을 이용을 해서 조금 여기를 문질러 주시면서 가볍게 너무 세게 문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마사지를 해주듯이 피지를 좀 녹여주는 그런 관리들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면은 홈케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모공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들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차피 똑같이 막이 씌워져 있냐 안 씌워져 있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중 세안 그리고 보습제만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언젠가는 각질들이 탈락이 되면서 얘네들이 노출이 되고 나중에 좀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깨끗해진 그런 얼굴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공은 결국은 물리적인 상처가 나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오는 이제 통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이 더 많이 나오면 그 통로가 당연히 더 커지겠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그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홈케어에서 그런 피지들을 좀 줄여주는 약을 바르는 거. 스티바 A라고 하는 크림 들어보셨죠? 그런 약을 바르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되면서 모공이 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화로 생기는 그런 처짐, 피부 처짐으로 생기는 그런 모공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은 저희가 노화를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개선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모공 치료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좀 늘어지는 그런 모공들이 보통 이제 피부 노화로 생기는 모공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습밖에 없어요.
열심히 보습해주고 홈케어로 관리해주시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노화로 생기는 모공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이나 새로운 우리 단백질들을 재생을 시켜서 피부 탄력도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동그란 모공이 있는데요. 이 모공을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럼 쭉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좁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피부 탄력도가 좋아져야지 결국 모공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지 개선점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탄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콜라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원질 섬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홈케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도 둘째 셋째도 어쨌든 보습, 그리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는 거.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콜라겐들을 생성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영양소들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를 잘 챙겨 드시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결국 모공이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잠을 자지 않으면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요.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관리 이런 것들을 또 잘 해주시다 보면은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모공이 좀 좋아질 여지는 있겠죠. 일단은 이제 보습감이 좋아져야 되고 콜라겐 단백질들이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영양제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콜라겐, 우리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콜라겐들을 생성을 시켜주는 그런 비오틴 같은 영양제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비타민 C, E, 항산화를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들이 결국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들을 챙겨 드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요. 요거 이렇게 짜는 거. 거울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순간 처음에는 이게 만약에 피지가 좀 나오고 노란 것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널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제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런 뭐 탁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 바깥에 있는 게 각질인데 그 각질층이 같이 탈락이 되면서 피지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각질층,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목이랑 각질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각질들을 잘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뜯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들도 뜯어내면서 피지가 같이 나와서 처음에는 좀 상쾌하고 그런 기분은 들겠지만 결국은 이 물리적 상처들이 모공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이제 피지를 좀 녹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요. 그게 엑스로션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스팀기로 이렇게 쫙 쐬주면은 약간 모공도 열리면서 피지들도 좀 같이 녹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홈케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피지 유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모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공은 홈케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모공 자체의 사이즈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좀 피부가 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루틴으로 하는 홈케어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홈케어적으로 피부를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 영상을 보시면 A, B, C, 근데 바르는 순서는 CBA인데요. 그래서 A는 우리가 비타민 A 유도체인 스티바 A 크림, 그리고 B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C는 비타민 C 세럼입니다.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자체를 방치를 하고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놔뒀을 때 어쨌든 내가 얼굴에 뭔가 색소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기미가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뭐 반점이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미 나의 멜라닌 색소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놔뒀을 때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그게 또 여기저기에 또 생기다 보면은 많이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빨리 잡으면 그 색소들을 빨리 치료를 해주면 빨리 얼굴이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색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좀 복합적인 피부가 되면서 얼굴이 되면서 치료 자체가 좀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미를 그냥 방치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치료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굴 피부 색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피부 안쪽을 보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멜라닌 공장에서 색소들을 막 만들어서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세포들에다 택배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좀 이제 흑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농도,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황인은 딱 중간이고, 그리고 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는 우리 피부 톤뿐만 아니라 잡티, 주근깨, 여러 가지 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미 치료는 우리가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치료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난치성 색소 질환이고 이거를 완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미들을 저희가 치료를 하는 데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지만 사실 효과 자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횟수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치료만 한다고 기미가 좋아지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가미를 해서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치료가 기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죠. 기미는 막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치료들이 바르는 약, 멜라논 크림, 그리고 도미나 크림 이런 것들은 처방을 근데 받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처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사셔야 되는 전문 의약품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의약품인 약도 있어요. 그래서 트란시노 같은 우리가 먹는 약들, 그런 약들을 좀 먹으면서 기미를 좀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보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다. 열에 한 2-3명 정도. 그래서 치료나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미백 크림, 비타민 크림, 여러 가지 글루타치온 영양제 막 드시고 하는데 근데 이게 치료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선크림은 제가 간단한 원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햇빛이 많이 이렇게 내려쬐면은 우산 피잖아요. 우산 이렇게 양산을 쓰거나 햇빛을 막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거가 선크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부 입장에서는요, 피부 안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하나씩 이렇게 핍니다. 그게 바로 잡티, 주근깨, 갈색 반점, 기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으로 생길 수 있는 색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미는 유전적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자외선으로도 기미가 악화가 되고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나 그리고 색소 이런 것들을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블락해주는 게 바로 선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가 피부 바깥층에 보호막이 생기잖아요. 피부 전체적으로 우산을 피고 있다. 그래서 피부는 굉장히 안전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굳이 조그마한 우산들 있죠.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만 잘 발라도 그런 색소 질환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외선은요, 일단 피부암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외선 A, B 전부 다 피부암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외선 B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B를 잘 차단을 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런 돌연변이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처음에는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들을, 유전자들을 돌연변이를 고치는 유전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막 그런 메커니즘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걔네들이 증식이 되면서 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증식이 되면서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크림 바르지 않고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는 직업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부의 돌연변이, 피부 세포의 돌연변이 생기면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런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선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차단 지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2가지 차단 지수가 있어요. SPF 들어보셨죠?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SPF는 뒤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PA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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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SPF랑 PA가 뭐냐? PA는 프로텍트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외선은 UVA, BC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UVC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름에 다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자외선 A, 자외선 B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면에 다 도달을 합니다. 그런 자외선 A를 블락해주는 게 PA래요. PA,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적어도 3 플러스, 우리 왜 한우도 원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PA는 반드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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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의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B를 차단을 해주는 게 바로 SPF인데요. 일반적으로 SPF는 우리가 야외 생활을 하거나 햇빛이 많은 외출을 하는데 한 4시간 이상 내가 외출을 한다
한다. 그러면은 SPF는 적어도 한 50 정도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도 제형에 따라서 뭐 선크림 밤도 있고 뭐 크림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물처럼 된 선크림도 있고 스프레이드 방식도 있잖아요. 선크림 종류가 되게 많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싸고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수치를 잘 보셔야 되고 결국은 나한테 잘 맞고 내가 발랐는데 너무 끈적끈적해. 유분기가 너무 많아. 그런 선크림은 좀 싫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발라요. 저는 약간 발랐을 때 좀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 무기자차라고 하는 하얗게 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호도에 맞게 바르시면 되지 굳이 막 비싼 선크림을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한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요 선크림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유기자차 선크림은 화학 반응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고요. 무기자차는 그 선크림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요 하얗게 돼요. 그 하얗게 된 게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선크림의 효과가 나겠죠. 당연히. 대신에 하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하얗게 된다. 바르고 바로 외출을 해도 된다. 근데 하지만 유기자차라고 하는 거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됐을 때 선크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랐는데 피부가 하얗게 되는 선크림이 아니에요. 그런 선크림들은 외출하기 전에 충분히 흡수가 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는 꼭 발라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성인 피부인 경우에는 보통 저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내가 피부 트러블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은 무기자차를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기자차는 아까 제가 유기자차처럼 흡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무기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도가 훨씬 더 덜합니다. 근데 하지만 무기자차라고 하는 선크림 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지 되는 게 무기자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성인 피부에는 유기자차 이런 선크림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선크림은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선크림 정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손가락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전체적으로 선크림을 쭉 짰을 때 일자로 여기 쭉 정도 짭니다. 그 정도 양이 좀 상상이 좀 되실까요? 그 정도 양이 얼굴 전체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은 손가락 두꺼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을 바르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크림을 2번 발랐을 때와 1번 발랐을 때가 차단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해가지고 선크림을 1번 발랐을 때는 자외선 차단이 50~6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좀 흡수를 시킨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후에 선크림을 그 양을 1번 더 발랐어요. 그럼 거의 자외선 차단이 한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선크림 바르고 이제 다 발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번 바르고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꼭 한 번 더 바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목에도 제발 선크림 바르세요. 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크림 발라주시고 보습 관리 해주시면은 목도 주름이 훨씬 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광노화가 은근히 목에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얼굴만 바르고 목 안 바르고 외출하셔가지고 목만 노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도 좀 충분히 선크림을 2번 발라주자. 내가 만약에 창가가 아닌 실내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분들은 보습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선크림 바르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외출도 많고 외근도 많고 바깥에서 좀 주로 일을 하는 직업이다. 그런 분들은 선크림 한 4시간마다 더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효과 자체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랐다가 4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바르게 되겠죠. 선크림을 열심히 잘 바른 사람들은요 당연히 피부 노화는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햇빛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피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 안에 있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아이들만 필터를 싹 해가지고 잘 걷어주면은 우리가 피부 노화를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20대 때부터 선크림을 얼굴, 목 열심히 바르신 분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40대, 50대가 됐을 때 얼굴은 노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이제 피부 노화는 보통 우리가 40대 이후부터 또 급속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50대인데 60대인데 이제 뭐 다 나이 들어가지고 필요가 없을 텐데 하시는 분들조차도 열심히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지금부터라도 노화가 좀 천천히 올 것이고 그리고 이미 조금 노화가 온 피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나 검버섯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바르자.